자, 3차 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 살펴볼 성취 기준은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사회문제 탐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설명한다 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구활동 1번에서는요.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 과학적 태도 4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 4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빈칸 1번 볼까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편협한 주장이나 이론에 빠지지 않고 연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려면 제가 마음에 꼭 닫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자가 특정 주장이나 이론을 무조건 따르거나 배격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검토하는 태도를 말한답니다.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개방적 태도라고 해요. 내 주장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에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제 다른 연구자의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 개방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2번째. 자신의 주관이나 가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제3자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현상을 관찰하려는 태도입니다. 연구 과정에 편견이나 고정관념, 자신의 이해관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요. 특정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가치 중립과도 연관이 된다네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입장, 너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이제 객관적 태도의 반대말이 주관적 태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의 관점이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을 객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빈칸 3번. 사회문제가 지닌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해당 사회의 집단의 맥락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이해한대요. 해당 사회의 집단의 맥락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것. 또 사회문제가 집단이나 사회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 특정 사회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다른 사회나 집단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 한마디로 그 나라에서 어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그 나라만의 어떤 맥락이나 환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대주의적 태도에서 사례를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음식 문화예요. 식문화. 예를 들면 그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안 먹어요. 이제 그런 사람,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맥락 때문에 먹지 않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우리 그럼 닭고기는 어때? 이렇게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상대주의적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 4번. 사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의 의미를 살펴보거나 연구 진행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려는 태도래요. 되짚는다.
그리고 의문이나 반성을 통해서 사회 문제나 연구 과정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말해요. 자, 되짚어 본다, 반성을 한다니까 이거는 성찰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탐구활동 1번에서는 과학적 태도 4가지, 개방적, 객관적, 상대주의적, 성찰적 이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거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재에는 디르켐이 자살 문제를 탐구했던 과학적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먼저 A 태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 19세기 말 음울한 지적 분위기에 살았던 디르켐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현대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대요. 자, 의문을 가졌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우리 의문을 가지는 것. 이거 무슨 태도라고 했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살펴봤던 성찰적 태도라고 했었죠. 의문을 가지는 건, 되짚어보는 건 성찰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 태도요. 디르켐은 현대사회 집단적 우울증의 원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기독교를 떠난 서구사회의 세속주의적 생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의 붕괴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었다라고 했죠. 내 주장을 확신하지 않고 누군가의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개방적 태도라고 했죠. 그렇죠? 열린 마음, 개방적 태도. 자, 그 다음 C 태도요. 디르켐은 자살을 야기하는 특정한 사회 구조적 특징이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당시에 통계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대요. 여러분,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뭔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수치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저번에 왜 사회문제의 특징을 설명할 때 어떤 수치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를 객관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건요. 객관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 중에서 과학적 태도 4가지를 구체적인 사례에 살펴보았고요. 자, 탐구활동 2번에 가시면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탐구활동 3번은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양적 연구 방법이 뭐냐면요.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회문화 현상 속에 담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문화 학습지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회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회문제 탐구니까 이걸 사회문제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같이 일정한 원리나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자연현상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요. 가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가설을 세우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해서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추상적인 사회문화 현상을 양적으로 수치하기 위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 1번에 빈칸 11번부터 17번에 들어갈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지금 나열을 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총 7개의 단계가 있는데 딱 7개의 단계를 보시고 딱 뭐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처음과 끝이 뭐가 되겠어요? 그쵸? 이게 처음이 되겠죠.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선정 이게 처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는 이게 마지막인 7번이 될 겁니다.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를 선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설 설정이고요. 가설 설정이 끝났으면 연구를 설계하고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랑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설계에서 정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가설을 검증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빈칸 11번부터 17번까지 들어갈 거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하지 말고 1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11번이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선정이 되는 거고 17번이 결론 도출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연구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는 가설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한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절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양적 연구 탐구 사례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아까 빈칸 11번에 들어갈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문제 제기 및 빈칸 11번에는 문제 제기 및 연구 주제 선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구 내용이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유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과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설정한 거죠. 어떤 가설이냐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가설이니까 가정에서 지금 서술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이 결과가 되는 거니까요.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가설을 일단 설정했으면 그러면 연구 설계 단계에 가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스마트폰 중독을 뭐로 정의할 건지 사회성을 뭘로 정의할 건지 이렇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해야 되죠. 지금 보면 부산시 거주 고등학생,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질문지법이라고 합니다. 질문지법. 그래서 지금 이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을 통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빈칸 13번 자료 수집에서는요. 무작위로 부산 시내 5개 구를 선정하고 이들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구별로 2개씩 무작위로 추출해서 10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대요. 그래서 이후에 조사원을 통해서 설문지를 활용해서 조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10개 고등학교가 뭐가 되냐면 표본이 되는 거예요. 표본. 우리가 전 대상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거는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이제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서 아까 그 사회성을 사교성, 자신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교성 정도, 자신감 정도, 대인관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지금 자료를 분석했죠. 여기서 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사람인 경우에 지금 사교성이 10점 만점에 2점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낮은 걸로 나타났죠. 그쵸? 자신감 정도도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이 상이면 지금 6.8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자신감이 10점 만점에 잘못 설명했다. 상인 경우에 자신감이 10점 만점에 2.7점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대인관계 정도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 정도도 3점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사교성 점수도 낮고 자신감 정도도 낮고 대인관계 정도도 낮다라고 이제 가설을 검증할 수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가설의 내용과 지금 자료 분석의 내용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서술어가 박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는 양적 연구 방법이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면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질적 연구 방법은요,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 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이 질적 연구는 가치 함축적인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자연 현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을 활용해서 사회적 맥락에서 관찰 행위에 대한 의미 해석을 시도하고 감정이입적 이해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이 되겠네요. 깊이 있는 해석과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질적 연구 방법은 누가 연구자인가에 따라 가지고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력에 따라서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양적 연구는 누가 연구를 하든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질문 2번. 빈칸 21번부터 25번에 들어갈 질적 연구의 탐구 절차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자, 지금 아까 양적 연구랑 비교해 봤을 때 가설에 대한 말이 없죠. 그쵸? 그래서 가설이 들어간다는 것, 이거 양적 연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적 연구 탐구 사례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건데요. 먼저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요. 연구 계획을 수립한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 도출, 결론 및 제안. 이 제언은 덧붙이는 말 정도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구자의 생각이 이제 제시하는 말이니까 연구자의 생각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과학적 태도 4가지랑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의 탐구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